와, 드디어 인텔에서 나온 아크 G3 익스트림 프로세서가 들어간 핸드헬드 콘솔이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이런 계열의 프로세서 중에서는 게임 성능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기존의 AMD G2 익스트림보다 한 10%나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제가 6월에 컴퓨텍스 2016에 갔다 왔었는데요. MSI 부스에서 신형 클로를 봤었어요. 참고로 클로는 MSI의 게임기형 핸드헬드 컴퓨터 브랜드인데요. 여기 전시되어 있었던 게 클로 ADX AI 플러스였고요. 처음 봤을 때 좀 보라색이라서 그런지 뭔가 임팩트가 되게 셌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그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와, 이걸 진짜 제가 만져보게 되네요. 컴퓨텍스에서 제가 기기를 봤을 때 나중에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인텔이 핸드헬드 콘솔 전용으로 설계한 아크 G3 익스트림 프로세서가 들어간 첫 번째 기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세서는 이름 자체가 데스크탑 CPU의 규칙이랑은 조금 달라서 생소한 느낌이 있긴 한데요. 최근에 워낙 이런 핸드헬드 콘솔 시장에서 AMD의 G2 익스트림이 활개를 좀 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인텔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차세대 프로세서가 언제 나올지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사이즈가 한 덩치 하는 느낌이에요. 일단 디자인부터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보라색이랑 검은색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뭔가 묘하게 인텔의 아크 그래픽카드 브랜드 컬러랑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물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긴 한데요. 이쪽에 인텔 로고 스티커조차 보라색인 걸 보면은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모양을 보시면요, 핸드헬드 콘솔 제품들의 일반적인 레이아웃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조이스틱은 요즘 많이 탑재하는 그 홀 이펙트 스틱을 탑재해서 기기를 오래 썼을 때 나중에 조이스틱 마모 때문에 이제 캐릭터가 지 혼자 슬슬 움직이는 그런 드리프트라고 부르는 현상이 안 난다고 합니다. 아무튼 얘가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스펙상 무게는 785g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8인치 화면을 탑재한 기기 중에서는 무거운 편이긴 한데요. 그립감이 좋아가지고 그런지 생각보다는 좀 괜찮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기를 사가지고 장시간 이제 서서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라면은 어차피 좀 내려놓고 하기 때문에 무게 부담이 막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기기 자체가 이제 무게가 무거운 만큼 성능은 현존 최고 수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최초로 인텔 아크 G3 익스트림 프로세서가 들어갔어요. 일단 아크 G3 익스트림의 스펙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펜설레이크 아키텍처를 사용한 첫 핸드헬드 콘솔용 프로세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펜설레이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CPU 제조를 인텔 18A 공정을 사용했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인텔의 주장에 따르면은 1.8 나노미터 수준의 공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그런 나노미터 마케팅은 이제는 진짜 마케팅 용어일 뿐이라서 만드는 회사마다 기준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인텔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제조 공정 중에서는 가장 미세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칩도 데스크탑의 에롤레이크처럼 여러 개의 칩을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로 합친 형태거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칩을 인텔에서는 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칩에는 이제 총 3개의 타일이 들어가고요. 인텔의 18A 공정을 사용한 건 CPU 타일만이긴 한데 나머지 2타일은 TSMC에서 만든 다음에 나중에 한 개의 칩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GPU 타일은요, TSMC의 N3E라는 그 EUV를 사용한 공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도 2나노 공정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조 공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게임 성능도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CPU 구성은 P코어 2개에다가 2코어 8개, 그리고 저전력 2코어가 4개가 붙은 구성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CPU랑은 좀 많이 다르죠. 오히려 뭔가 좀 스마트폰 AP에 들어간 CPU의 구성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요. 최근에 인텔 데스크탑 CPU랑 똑같이 하이퍼 스레딩은 없기 때문에 전체는 14스레드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P코어 최대 클럭은 4.7GHz까지 올라가고요. 내장 그래픽은 핸드헬드 콘솔에 들어간 것 중에서는 이제 현존 최고 성능을 가진 아크 B39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 외적인 부분으로는 메모리가 8533MB 트랜스퍼 세컨드의 LPDDR5X 32GB가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제품들이 시스템 메모리랑 그래픽 메모리를 좀 나눠 쓰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32GB로 좀 넉넉하게 들어간 거는 정말 좋거든요. 근데 워낙 요새 메모리 가격이 비싸니까 가격 접근성 측면에서는 16GB도 나올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아무튼 CPU 성능이 궁금해서 바로 시네벤치 돌려봤는데요. 성능이 미쳤습니다. 멀티코어 1회 테스트를 했을 때 점수가 16,000점 정도 나왔는데요. 이 정도 성능이면요, 데스크탑 CPU랑 비교를 했을 때 라이젠5 7600X보다는 확실히 좋고요. 라이젠5 9600X 정도까지도 되는 수준이에요. 아니 진짜 이게 이런 핸드헬드 콘솔에 들어가는 CPU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농담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 집에 갖고 계시는 메인 컴퓨터보다도 CPU 성능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싱글코어 점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라이젠5 7600X 이런 애들 수준이에요.
물론 7600X는 모든 코어가 P코어니까 그 딱 1대1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단일 코어를 사용하는 작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주식 프로그램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싱글 코어만 쓴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쓸 때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싱글 코어 위주의 사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쓸 때 성능은 비슷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지금 보신 성능은 전력을 PL1 35W로 최대 설정을 하고 돌린 건데요. 이때 전력 소모량이랑 온도는 몇 도까지 가는지도 궁금해서요. 시네벤치 멀티코어를 10분 돌려봤습니다. 참고로 PL1이 뭐냐면요, 쭉 지속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전력량인데요. PL2라고 또 따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몇십 초 정도만 넣어줄 수 있는 그렇게 단기 전력량 값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PL2가 45W로 쭉 달릴 때는 클럭이 4기가 이상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뭐 온도도 거의 막 터질라고 하긴 하죠. 97도까지 찍는데요. 근데 작업에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은 PL2가 해제가 되고 PL1 값인 35W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럭이 3.6GHz 정도로 내려가면서 온도도 한 90도 정도로 유지가 되고요. 근데 물론 그만큼 성능도 좀 내려가긴 해요. 그래서 10분 연속으로 돌린 결과를 보니까 아까 1회 돌렸을 때처럼 16,000점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내려가서 14,500점 정도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도 데스크탑 7600X보다 높은 수준이라서 이런 소형 플랫폼 CPU 치고는 여전히 엄청난 성능인 건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 게임 성능까지도 데스크탑 CPU랑 동급이라고 연결을 하는 거는 무리이긴 한데요. 게임 성능은 L2랑 L3 캐시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IPC 같은 게 영향이 크다 보니까 좀 다르게 봐야 되긴 해요. 사실 이런 기기의 게임 성능은 데스크탑이랑 비교를 하는 거는 맞진 않고요. 동급의 비슷한 기기랑 비교를 하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동급 프로세서랑 비교를 했을 때는 게임 성능도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바로 게임 성능 비교를 보시면은 왼쪽이 AMD G2 익스트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인텔 아크 G3 익스트림인데요. 먼저 사이버펑크 2077부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해상도는 풀 LCD인데요. 게임 옵션은 중간으로 일단 깡성능 비교부터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와, 진짜 이게 맞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싶은 수준이에요. 왜냐면 아크 G3 익스트림이 라이젠 G2 익스트림보다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는 한 1.5배의 성능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둘 다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전력 공급을 기본 상태인 AI 오토 모드로 놓고 한 건데요. 생각보다 차이가 너무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뭔가 버그인가 싶어가지고 검은시나 50도 벤치를 돌려봤는데요. 근데 이것도 비슷했어요. 오히려 이거는 차이가 조금 더 나서 1.6배 정도 성능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기본 상태에서 전원만 꽂고 테스트를 한 결과라는 건데요. 근데 클로 내부에 센터M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전력 사용량을 바꿔가지고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AI 엔진 모드로 돼 있죠. 이게 기본 상태인데요.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수동으로 바꿔보면은 아래에 전력을 조절할 수 있게 따로 나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전력을 올리면은 배터리 타임이랑 직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전원을 꽂은 상태로만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PL1은 35W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PL2는 45W까지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 중에서 아래에 있는 게 MSI 퀵 세팅 버튼이거든요. 사실 이게 더 간편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화면 밝기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PL1, PL2 전력 조절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전력 모드로 쓸 건지, AI 자동인지 아니면 인듀어런스로 할 건지 아니면 매뉴얼 모드로 할 건지 다 선택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뉴에다가 어떤 거를 넣어둘 건지 커스텀도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전력을 최대로 바꾸고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라이젠 쪽도 똑같이 모든 전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확실히 전력을 더 많이 주니까 성능도 올라가긴 합니다. 왼쪽은 라이젠 G2 익스트림이고 오른쪽은 아크 G3 익스트림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전력량보다도 프로세서 간의 성능 차이가 더 크게 보이는 느낌이긴 하네요. 참고로 AI 자동 모드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25W 정도 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보면은 전력량을 35W로 높인 것 치고는 성능이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아서 그냥 보통은 AI 자동 모드로 쓰는 게 전성비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AI 엔진 자동 모드로 게임을 하면은 배터리 상태에서 얼마나 플레이를 오래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돌려봤습니다. 이거는 화면 밝기를 50%로 설정한 상태에서 AI 자동 모드로 붉은 사막을 돌린 건데요. 배터리가 100%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1시간 한 6분 정도 플레이 시간이 지나니까 잔량이 50%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계속 그냥 냅두고 쭉 돌다가 배터리가 15%까지 내려가면은 경고 메시지를 한번 띄우고요. 그거랑 동시에 자동으로 15W로 전력 공급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 CPU가 사용한 전력량이 25W에서 15W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다가
플레이 시간이 2시간 13분 정도 됐을 때 배터리가 2% 정도 남기고 기기가 꺼졌습니다. 일단 배터리는 워낙 테스트 환경에 따라서 지속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 테스트 기준에서는 좀 일반적인 수준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시 게임 성능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B390 내장 그래픽이 무려 XeSS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지원을 합니다. 야, 지금 AMD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게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즉 MFG인데요. 인텔이 더 빨리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뭐 제 추측인데 아마도 MFG부터는 AI를 사용한 업스케일링 과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AMD는 사실 이전 버전인 FSR3까지는 AI를 안 쓰고요. 보관 알고리즘을 통해서 업스케일링을 해왔었는데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AI를 사용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MFG도 인텔이 더 빨리 할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최신 버전이 XeSS3까지 나와 있는데요. 보통은 XeSS2까지 지원하는 게임이 많긴 해요. 하지만 XeSS2를 지원하는 게임에는요, 인텔 그래픽 드라이버에서 MFG 오버라이드로 이렇게 2배부터 4배까지 프레임 생성을 골라서 바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이버펑크 2077로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맨 왼쪽이 네이티브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XeSS 품질 모드에다가 MFG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2배,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점선은 지연 시간을 표시해 놨습니다. 일단 프레임을 보시면요, 당연히 평균 프레임이랑 하위 1% 프레임 모두 프레임을 올릴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4배까지 올리면은 게임 옵션이 중간이긴 하지만 야, 핸드헬드 콘솔에서 사이버펑크를 평균 200프레임 나오게 할 수도 있게 됐어요. 와, 이게 지연 시간이 뭐 당연히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평균 프레임 수치가 200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뭐랄까 감개무량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이렇게 작은 기기가 35W만 먹고 200프레임을 뽑는다? 야, 진짜 세상이 많이 발전하긴 한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지연 시간은 오히려 MFG 쪽이 네이티브보다도 낫죠. 이게 XeLL이라는 인텔의 지연 시간 감소 기술이 켜져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 지연 시간이라는 게 깊게 들어가면 좀 너무 깊게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실제로 MFG 4배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인텔 그래픽 드라이버를 켜가지고 보시면은요, 이 오른쪽에 이렇게 4배 프레임 생성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MFG 4배 프레임이 되는 거죠. 이 상태로 검은신 50을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게임 옵션은 XeSS 기준으로 슈퍼 샘플링 선면도 70이면 품질 모드거든요. 품질 모드에다가 프레임 생성 자동으로 해놓고 화질은 높음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근데 뭔가 아직까지 뭐 밀린다라는 느낌은 없긴 하거든요. 이게 입력이 밀린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AI로 생성된 프레임은 우리가 입력하는 이 입력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면은 부드러운데 캐릭터는 내 입력보다 늦게 반응을 하니까 근데 이게 전작보다 진동이 되게 세진 느낌인데요? 진동이 엄청 세게 오네. 근데 얘가 처음부터 이제 60프레임은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보면은 지금이 130프레임 정도면은 프레임 생성 전에도 60프레임이 안 됐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긴 하다. 죽었네. 그래서 프레임 생성 전부터 이제 최소한 평균 60프레임은 기본으로 나와야 그나마 좀 느낌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생성한 프레임에서도 입력값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MFG까지는 안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2배만 생성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게임이 XeSS2를 지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건데요. 아직 지원되는 게임이 DLSS나 FSR보다는 좀 적다는 문제가 있지만 인텔에서도 지원 목록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또 새로 출시된 최신 게임들은 거의 다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항상 옛날 게임 지원이 안 되는 게 문제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플레이를 할 때 온도랑 소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기기랑 한 1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소음이 진짜 생각보다 작아요. 그런데 뭐 무소음이나 저소음까지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나긴 나요. 근데 게임 돌리고 있는 거 치고는 좀 작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온도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전면에 LCD 패널 하단이 한 50도 정도로 최고 온도죠. 뭐 이쪽에 프로세서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여기에다가 전원 관련 부품이나 칩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런데 뭐 여기에다가 손대고 있는 건 아니고 양쪽에 손잡이를 잡고 할 테니까 그쪽을 보시면은 한 20에서 30도 사이?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플라스틱이니까 온도가 높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뭐 플레이를 할 때 손이 뜨겁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가격이고요. 하나는 화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2개가 결국 같은 한 가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이 전국 일렉트로마트에서 판매 중이거나 혹은 예정인데요. 판매가가 249만 9천 원입니다.
아마 이런 기기에 관심이 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좀 높다고 생각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메모리가 LPDDR5X 32GB가 들어갔고요. SSD도 1TB 용량이거든요. 뭐 메모리 가격이 요새 너무 높아서 그렇구나 라고 가격이 이해가 되다가도 화면이 IPS 타입 LCD인 거를 생각을 하면은 OLED가 아니라서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IPS 타입 LCD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뭐 500니트의 sRGB 100%라서 기본빵은 당연히 하지만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워낙 핸드헬드 중에서는 최상위 성능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물량 확보가 어려워서 본 판매는 8월 초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와, 인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좀 충격인데요.